좀 비중은 낮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매년 나왔어요, 거의. 네. 회계사 시험에도 자주 나왔어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교수님이 나는 정말 충당부채에 관심이 많다. 자, 그럼 답 쓰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뭐?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건지,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할 건지, 아니면 공시하지 않을지. 이 세 개 쓰는 거, 그리고 그 이유 쓰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풀어줄 겁니다. 과거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계산형이죠. 자, 계산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총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제가 확정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6개월 후에 100만 원만큼의 재고자산을 팔기로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거야. 12월 30일이 됐는데 내가 그 재고가 없어. 그래서 구입하려고 봤더니 110만 원이야. 그럼 나는 그 계약에서 지금 손실 보고 있죠? 그때 충당부채 인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식해야죠? 그 충당부채를 뭐라고 하죠? 손실, 부담, 계약,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재고자산에서 풀어봤어요? 풀어본 사람도 있고 내가 충당부채에서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재고랑 엮어 나가요. 확정 판매 계약과.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세요. 이 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사례. 여기까지는 가져가자. 유예생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 갖고 있으면 미래에 복구원가 발생하죠. 그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 금액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복구 충당부채 잡고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 다음에 감가비랑 이자 비용 처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 연도에 복구 공사 손익 잊지 마라.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것도 충당부채예요. 복구 충당부채. 자, 유형자산에서 했으니까 스킵. 됐어요? 이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있죠. 자, 저도 어저께 이제 다른 책들 좀 봤는데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충당부채에 넣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저도 한 문제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개정이 됐죠. 수익이 개정되면서 수익에서 보증을 얘기하고 있죠. 자, 보증 어떻게 위에 처리해요?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선택권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별도로 구매할 선택권이 있으면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야. 그래서 수익에서 조정. 별도의 구매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용역 유형의 보증과 확신 유형의 보증으로 나누죠. 그래서 확신 유형의 보증은 합의된 규약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용역 유형의 보증은 별도의 수행으로 봐서 수익에서 조정해야 되죠. 계약부채로. 근데 여기서 가르친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면 2번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수익에다 넣어놨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개월 후에 반품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미 인식한 우리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 이미 인식한 수익의 유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합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합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하죠.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반품 충당부채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환불부채. 그래서 사실 환불부채도 충당부채예요. 반품. 그래서 이거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 환불부채가 나와요. 환불부채. 충당부채로 하면. 자, 이것도 여기서 배우고 수익에서 배우면 2번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수익에서 다룰 거예요. 문제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2단원에서는 이것만 공부하고 하자. 네, 됐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회독수를 줄이면 돼.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60점 중에 30점 한 거예요. 12단원까지 하면 특별히 이상한 교수님이 들어가지 않는 한 30점이
이미 공부를 한 거라고 우리는. 예, 그래서 여기서 30점 나올 거고 요 뒤에서 이제 30점이 나올 거라고요. 알겠죠? 예, 요 12단원까지 하면. 그래서 회속수를 좀 줄이세요.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좀 보세요. 요건 재고자산 나왔을 때 5점짜리로 물음 1, 물음 2, 물음 3에 따로 물음 3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론 정리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충당부채는. 예, 여러분들 너무 약하신 분들은 제 포인트 책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똑같이 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읽어봐야지 풀 수 있어요. 예. 자, 좀 필요한 것만 볼게요. 자,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당부채 일반론. 여러분들 충당부채의 정의가 있습니다.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된 금액을 부채로 잡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은 내가 투자한 납입 자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자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벌어들인 이익, 원래는 이제 미실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고 실현손익은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은 기초 이익잉여금에다가 배당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을 더한 금액이죠. 근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익을 낮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감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반대편에 무조건 자산 부채가 잡히는 거야. 근데 당기순이익을 낮게 표시하려면 자산을 낮게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은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이 떨어지면 다 손상 잡은 거야. 이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계처리야. 옛날에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보수주의라고 했죠. 자, 근데 만약에 부채라면 대차가 맞아야 되죠. 당기순이익을 낮춰서 회계처리하려면 부채를 높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를 높게 잡아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당부채를 잡는 겁니다. 알겠어요? 부채를 높게 잡아야지 이익이 줄어든다니까요. 근데 이건 소송을 당한 사람 입장이잖아. 그럼 내가 소송을 했어. 소송을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우발 자산을 인식하면 어떻게 돼? 이익이 많이 인식되죠? 자산과 이익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발 자산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잡는 이유는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론적으로 좀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발부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우발부채를 언제 잡는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자, 우발자산은 내가 이번에 소송한 거예요. 네, 확실하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나와 있고,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했죠? 그건 밑줄 쳐놔요.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또 사례형 문제 나왔을 때 한 문제 나왔는데 내가 소송을 했다.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이길 것 같다고 변호사가 줬다. 뭐라고 써야 돼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당부채 사례형 문제 풀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가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발 상황이라고 불러요. 우발 상황. 그럼 이 우발 상황을 재무제표에 인식할지 말지를 지금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충당부채 인식 기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쵸? 근데 충당부채는 부채죠? 그럼 부채의 인식 기준 그냥 쓰면 되겠네. 재무제표 인식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니까 부채만 갖다 쓰면 되죠. 첫 번째,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걸 써야 되는데 부채의 정의가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죠. 가장 중요한 말이 현재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라는 말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부채니까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재무제표는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남겨야 돼요.
2차 시험 때 사례형 문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와요. 세 가지 충당부채 인식 기준. 그래서 요 키워드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암기사항. 자, 그럼 이거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의무라는 거,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니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높다, 높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 바뀌었다 또 번역이. 어느 정도 있다를 높지 않음으로 또 번역을 바꿔버렸다. 그리고 희박함. 이 3가지로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가?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기준 2가지를 통과하려면 요 인식기준을 통과했다는 거지. 요 부분이 요게 인식기준 통과한 거. 그럼 인식기준 통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잡고 부채 잡는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에 우리가 인식하는 부채를 뭐라고 한다? 충당 부채라고 한다. 근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고 상황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소송을 당한 거라면 혹시라도 지게 되면 주주가 피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석에서 이런 회사와 지금 소송 중입니다. 1억짜리.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지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부채를 우리가 우발 부채라고 한다. 그리고 거의 없다, 희박하다. 그럼 주석에도 공시할 필요 없고 재무제표에 인식할 필요도 없겠죠. 이거를 공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 표를 말로 표현해요. 지금 회사가 식료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식료품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그럼 여기 오는 거야. 그리고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개 합치면 여기죠. 그러면 여러분 답을 우발부채로 표현한다. 그렇게 써야 돼. 근데 변호사가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그리고 금액은 2억 정도로 측정된다. 그럼 충당부채로 공시한다고 써야 돼요. 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시하지 않음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에 따라서 국어를 읽어서 여기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니까 이 표하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사례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저 사례형 풀기 위해서. 자, 그때 여러분 이거 몇 %일까요? 옛날에는 이 인식기준이요. 여기 앞에 매우자가 있었어요.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예? 그래서 80% 초과였어. 근데 지금은 50% 초과로 바뀌었죠. 그래도 우리 회계학 교수님들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문제는 안 냅니다. 성격이 좋아서. 우리 회계학 교수님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산부채의 정의를 만들어 놨잖아. 미래의 경제적 교육. 미래. 그래서 50% 갖다가 장난을 안 쳐. 질 확률이 50%라고 장난을 안 친다고. 근데 세법 교수님들은 다르죠? 수익 배당금의 입금물산익 같은 거 구할 때 뭐 30%에서 50% 미만 그러면 30%랑 50%를 꼭 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니까 50%만 기억하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50% 초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게 50% 초과라는 거 알겠어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 그때를 높음이라고 한다.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50% 초과겠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80%라고 나올 테니까. 그러면 요거랑 금액 알고 있으면 충당부채로 쓰시면 돼. 됐죠? 이 표하고 이 표는 이거 2개는 꼭 외워야 돼요. 이 사례형 문제 나오면 무조건 충당부채 인식기준 쓰라고 돼 있다고. 작년에도 이거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키워드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수님이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면 틀리게 해요.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게 해. 키워드 신뢰성 꼭 들어가야 돼요. 교수님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 3개는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자, 2페이지 보시면 인식이라고 돼 있죠? 다음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그래서 거기 박스가 나와 있는데 별표 꼭 쳐놓으세요.
이건 2차 약술이라고 써놓고 제가 몇 개 안 외우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한 4개, 5개 외우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박스, 포인트. 이거죠, 그림. 이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재문제표에 인식한다, 주석으로 공시한다, 공시하지 않는다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사항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이 충당부채 나오지도 않는 단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문장이나 또는 관련된 충당부채가 있으면 체크해서 읽어주고 풀어줄게요. 알겠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는 문제면 그냥 풀어주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 문제 1번만 하고 오늘 화요일이에요. 맨날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이 일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요일날 또 수업 있죠? 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회계사 본 기본반에서는 막 재고 나가고 있고, 아니 재고가 아니라 수익 나가고 있고, 여기서는 막 충당부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사 기본반은 유형자산 하고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자, 충당부채 사례형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냥 기준서에 있는 충당부채의 사례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기준서에 있는 사례를 그냥 수정도 안 하고요. 수정은 했다. 해답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해답을 깨끗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기간 말 현재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작성은 아래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 손으로 써보지 마시고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 번. 핵심만 잘 파악하면 돼. 자,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요걸 꼭 키워드로 써야 돼요. 만약에 그 이유를 쓰라 그러면 인식 요건이 요거니까 현재 의무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써야 되는데,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 의무 사건, 위에 다음 사례는 기업들의 보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충족한다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요거 2개에 해당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쓰시면 되고, 요거 2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되는 거야. 이건 언제나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것만 딱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다음 순서에 따라서 현재 의무, 자원의 유출, 결론을 쓰시오 라고 돼 있고, 첫 번째 거 볼게요. 제품 보증. 제조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 보증을 약속한다. 자,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조상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 제조자는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판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품 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죠.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거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그래서 요거 충족하고, 두 번째, 요거는 언제나 충족하니까 현재 의무가 있는지만 보면 되죠. 그럼 현재 의무는 여러분들 뭐하고 뭐 더한 거예요? 법적인 의무와 무슨 의무? 의제 의무. 자, 그럼 법적인 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법률이나 계약서에 있어야 되죠. 제품 보증은 계약서에 있으니까 무슨 의무가 돼? 법적인 의무. 따라서 현재 의무가 되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써야겠네. 됐어? 자, 여러분들 의제 의무 나왔을 때는요, 이거 기업 관행상의 의무죠. 계약서에 6개월 동안 보증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뭔가 물건이 하자가 생겨서 리콜하는 거, 이걸 의제 의무라고 해요. 기업 관행상의 의무.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2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지만 잡을 수 있어요. 일단 현대자동차가 리콜한다고 상대방에게 표명해야 돼. 그래서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상대방에게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리콜한다고 표명했을 때 계속 리콜해줬어. 정당한 기대라는 게 들어가야 돼. 이 2가지 문장이 들어가야지만 의제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안 좋아서 3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우리 포인트 책 12-3페이지.
이제 그 이유를 쓰라 그러면 자 12-3페이지 보시면 현재 의무 나와 있죠. 법적인 의무 나와 있죠. 3페이지에 현재 의무 나와 있잖아요. 법적인 의무, 계약, 법률. 지금 이 문제는 계약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된다. 그래서 1번 조건 충족한다 써야 돼. 자, 그 밑에 의제 의무는 과거의 실무 강행인지 실무 관행.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정당한 기대가 있을 때만 잡아줍니다. 두 가지 키워드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이 요거 답 쓸 때 의제 의무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 두 가지 문장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 볼게요. 자, 오염된 토지라고 있어요.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자, 석유 산업에 속한 기업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국가에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대. 근데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기업은 몇 년 동안 그 국가의 토지를 오염시켰대. 근데 X 영년도 12월 30일 현재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럼 이제 법적인 의무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법률 제정이 확실해졌으니까 현재 의무가 된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 여러분들 법에서 벌가금 내는데 안 낼 수 있어요? 그럼 저랑 좀 친하게 지내요. 이건 무조건 50% 초과죠? 무조건 내야 되는 거지. 법적인 의무니까. 네. 됐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되는지 판단해라. 그 이유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3번부터 목요일 날 할게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할 수 있죠? 네. 3번부터 목요일 날 하고 요것만 하나 공부하고 가자고. 여러분들 이제 책값이 되게 많이 들죠? 세무사 수험생들. 뭐 때문에 책값이 많이 들어요? 재무회계 때문 아니죠? 내 잘못 아니잖아. 우린 개정 2018년하고 2019년에 한 번 된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 세법 때문이죠? 세법이 매년 개정되니까 여러분들 세법학제 매년 사고 세무회계 맨날 사야 되잖아. 2차 준비생들. 나도 알아야.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 맨날 책 새로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률이 개정되는 게 첫 번째 법률을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법률이 실제로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고안이 있으면 이 예고안대로 실제로 시행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 법률이 개정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이게 A 아니었는데 A-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학원 강사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봤거든. 책 쓰라고. 근데 내가 세법 강사가 아닌데도 나한테도 온단 말이야. 근데 A안이 A-안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A안으로 간다. 그럼 언제 법적인 의무로 보면 돼? 예고시 법적인 의무로 보면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뀔 것 같아. A-로. 그럼 언제? 시행 시 법적인 의무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이 문제가 그냥 12월 30일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2월 30일이고 요게 X1년이고 요게 X2년이면 이 문제는 만약에 예고안이 있었는데 시행안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러면 X2년의 충당부채로 잡아야 된다고. X1년이 아니라 연도를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문장 하나만 읽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12-4페이지. 12-4페이지. 자, 6번입니다. 12-4페이지 6번. 찾았어요? 4번, 5번, 6번에서 6번. 자, 입법 예고된 법률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생긴 대로 본다 그랬죠? 이미 시행되지 않은 거면 시행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법적인 의무로 본다 그랬죠? 지금 이 문제 읽어보시면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돼 있다고 요 문장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문장 만든 거예요.